그 최혜병 특검법으로 넘어갈 건데요. 국회에서는 한편 17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각자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준석 당선인 같은 경우는 숫자 잘 맞추시잖아요. 저는 전화해가지고 계속 물어봅니다. 사람들한테. 어쩌실 겁니까? 몇 표 정도로 보고 계세요? 뭐 그렇게 의사를 밝히신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은 한 6, 7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면은 제가 컨트롤한다는 게 아니라 당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낙선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안 나온 지 벌써 한 달 된 사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그 포집해서 끌어낼 수 있을까? 전 그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부분이 가장 난감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취재를 하신 부분은 6, 7명인데 네.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이거잖아요. 17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불출석으로 이제 분모를 높이는 경우도 분모를 낮추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불출석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가 저는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92명이 전부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 투표나 뭐 헌법 개정 투표 같은 경우는 제적 인원의 뭐 3분의 2인데 제2 표결 같은 경우는 제석 의원의 그러니까 소위 자리를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고민이 퇴장을 하고 싶은데 퇴장을 못 하는 거죠. 퇴장하는 것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뭐 쉬운 방법인데 퇴장하면 저희가 당연히 3분의 2가 넘겠죠. 제석 의원에. 근데 참여석한다고 할 때도 이 제2표결 같은 경우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보통 정책 투표는 다 공개 투표거든요.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이탈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 느낌은 저는 아마도 낙선한 의원님들과 소신을 밝힌 의원님들을 종합해 봤을 때 16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왜 매직 넘버에서 하나가 빠지죠? 그러니까 한석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방송용이에요 지금? 방송용이. 방송용이에요? 아니. 네. 근데 이게 안 나오는 분들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은 솔직히 열받았다라는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떤 부분이 화가 나셨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선 낙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은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낙선하신 분들 중에는 이번 선거에서 뭐 내가 왜 떨어졌냐 했을 때 보통 원인을 이제 밖에서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때문이다. 근데 내가 21대 국회 이렇게 욕까지 먹고 이제 끝나야 되느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죠. 사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저희가 느낄 때는 민주당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일 때 국민들께서 정말 심판하겠다 이 메시지를 준 거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 분위기가 확 바뀐 걸 저희가 느끼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제2표결하자는 게 아니고 총선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정말 김병민 지금 전 최고가 낙선하게 된 결정적 사건을 다루는 특검이기 때문에 실제 선거 뛰신 분들 현역 의원들은 많이 크게 분노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표결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22대 때 또 나올 건데 대통령의 아집 때문에 이거를 1년 내내 당이 이걸로 끌려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이 고민이 그러니까 뭐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들이나 낙천된 사람들이 감정적인 내용으로 만약 이렇게 간다면 저는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유희동 의원이 얘기했던 데에서 좀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3선을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조금 큰 차이로 선거에 졌거든요. 경기도 지역 전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과 반성이 있죠. 얼마 전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 영수회담을 했는데요. 두 분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한 발씩 양보해서 이태원 특별법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태원 다음 얘기는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광고가 더 중요해요.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네, 정치인사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17표 전쟁 최혜병 특검법 전망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뭐 17표가 매직 넘버가 아니라 불출석하는 의원들이 생기게 되면 조금 더 적은 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김병민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래도
당론과 상관없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뭐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를 말씀해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결에 대한 어떤 낙관 쪽이세요, 아니면은 비관 쪽이세요? 국민의힘의 고민을 아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고민의 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공수처의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젠간 공수처 수사가 정리될 거고 이번 부결을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고 특검을 요청할 거잖아요. 언젠가는 조정돼서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될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광고 들어가기 전에 이태원 특별법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작년도 이태원 참사 1주기 때 추모제에 가서 유족들을 뵈면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하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가끔 지나가다가 유족분들 뵈면 특별법 처리해달라고 말씀 주시는데 저는 원내에 없었으니까 제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원내에 계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 가졌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에 매몰찬 사람인 것처럼 비춰졌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작은 부분 하나도 정리해서 처리해서 통과시키잖아요. 이럴 거면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매몰찬 정치인으로 비춰지는 것보다 조정해서 빠르게 끊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건에서도 절차적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으니 이걸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만 그냥 묻지마 부결이 아니라 조정될 수 있는 여지들을 뭔가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정리될 텐데 그때 가서 오명 쓰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내 지도부가 그냥 당론으로 부결 이렇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런 안을 가지고 있고 독소조항이 이런 거니까 빼서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하듯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하면 운신의 폭이 넓어질 텐데 선택지가 찬반 두 개의 선택지만 놓고 보면 고민하는 사람들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아예 지금 기권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분위기가? 여당 PKC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서 투표장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본회의장 안에 앉아만 있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표 단도리를 치는 것 같은데 단도리란 말이 비속어인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어쨌든 예, 예. 결국은 단속이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거부권 행사한 것은 결국 갱생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보수 내에서 혁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번 28일 본회의장에서의 표결 결과가. 그래서 유이동 의원이나 김웅 의원은 비교적 그래도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물론 정치인싸 나온 무조건 최고령이 되시지만 이제 미래 정치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찬성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을 살거나 영남에 살거나 아니면 이미 낙선했지만 현 정권 하에서 기관장을 통해서 봉사하겠다는 기회를 받고 싶은 분들은 그냥 기권을 하건 반대 표결을 하건 할 거고요. 그렇게 될 텐데 문제는 지각 있고 양식 있고 미래를 향해 갈 혁신 보수가 몇 명 있냐 이거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22대 국회로 넘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재섭 당선인은 지금 21대 원내 의원은 아니지만 이제 지금 21대 의원들 중에서도 김재섭 당선인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 가지고 이제 지금 이 방식대로 안 되니까 몇 개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정확한 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야당만 추천한 특검이 어디 있냐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윤석열 특검이죠. 네, 그리고 수사와 관련돼서 수사 외에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뭐 공표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그 박근혜 특검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천하에 없던 유례 없는 새로운 안들이 아닌데 그럼 뭘 수정하고 싶은 거냐. 수정안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수정안 내용을 얘기해야 그게 김재섭 당선인도 정치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좀 약간 아까 김병민 최고도 언급하셨지만은 가장 당황스러운 게 공수처 수사를 보고 그에 따라가 특검할지 결정하자 그러는데 공수처는 원래 국민의힘 입장에서 없어져야 될 조직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공수처를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어제 당장 나온 것만 하더라도 보니까 거기서 대통령 경로했다는 뭐 증언을 다른 사람이 나오고, 했다는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고 특검할 것 같으면 하자고 보니까 특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를 보고 기다리자는 말도 이제 못하게 된 게 공수처 보니까 진짜 특검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 이거는 공수처를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의문이 있어 왔어요. 조직 자체가 작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많게는 100명 정도가 될 수 있는 수사팀을 제대로 꾸려가지고 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자라는 여론이 비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보자고 하는 말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독소조항 수정하자는 것도
웬만한 건 그때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 한동훈조가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녹취 파일 놓고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특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준석 당선인은 이게 그만큼 녹취도 나고 덩치가 커졌으니까 오히려 수사력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재섭 당선인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이 핵심은 순직 수사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수사 외압 특검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그렇습니다. 했냐 그러니까 마냐. 공수처가 만약에 해병대원이 어떻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순직 수사였다면 공수처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실이 개입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이 개입한 엄밀히 말한 수사 외압 특검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거든요. 이런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는 특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파장이 확대될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 국방부 장관 보좌관과 해병대 사령관과의 녹취록이 나오고 있다.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국정원 문서 등도 뭐 발견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일선 공수처 검사에게 맡긴 일은 아니다라는 게 공감대인 거고요. 만약 저희가 패스트트랙 할 때 180일이나 뒀는데 아니 그 전에 그럼 수정안 얘기를 하든 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야지 막다른 길에 몰려서 악수두듯이 이렇게 하면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지적해주신 부분이 이 녹취 파일이 나오고 한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의 증거가 된다면 이게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좀 어떤가요? 탄핵은 그건 참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한 위법 사실만으로 탄핵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탄핵에 이를 중대한 사안이 이제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여러 사안들이 한꺼번에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중하긴 한데 말하자면 요 한 건만 가지고 바로 하냐, 이건 이제 사실 현현이 그 선례가 쌓여야 사실 법률가로서 예측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또 없었던 초식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선거 개입과 관련된 발언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게 위법이지만 탄핵에 이를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탄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워낙 혐의가 많았고 이건 이제 단건 이 혐의만 가지고 탄핵으로 바로 딱 가기가 간단치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 선거 때도 막 차라리 이거는 개헌하면 탄핵하지 말고 그냥 그 3분의 2가 만약에 구성될 수 있다면 차라리 국민투표로 심판을 하는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만약에 정권 종식을 앞당기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신다면 저는 차라리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특검을 하고 국조로 하자 그럴 때 아니 최순실 씨가 그 태블릿에다가 무슨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로 탄핵이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갑자기 뭐 가방 파는 분도 등장하고 뭐 희한하게 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국민연금 관련성도 나오고 뭐 재단까지 가고 뭐 이렇게 거잖아요. 가서 이제 탄핵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수사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일반 대중이 봤을 때는 이 사실 최수근 상병 특검이 어떻게 저렇게 방어적으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기재가 되느냐를 궁금해하지만은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명 가까운 수사팀이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모든 걸 캐게 보면은 이 사람 불러다 이 사람 대지라면 몰랐던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번질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특검법이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사실 뭐냐면 이 사안에 대한 수사 1, 2, 3, 4 수사 그리고 5번에 기타 여기에서 인지하게 된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권 특검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아까 김병민 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독소 조항 이런 거는 형식적인 걸 다룰 게 아니라 민주당과 정치적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이번 특검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범위를 한정하자. 수사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 네, 범위와 기한에 대해 가지고 좀 한정적. 왜냐하면 보통 3개월하고 3개월 연장 이런 식으로 6개월 수사하고 이런 경우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뭐 연장 없는 3개월로 하자든지 이런 걸 한번 제시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민주당이 받아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조율하기를 지금 대통령은 바라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태블릿 PC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못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로 끝났으면은 저희도 이게 특검까지는 또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이종석 장관 호주 대사 부임이거든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활용했고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외교부가 국민의 세금과 예산을 들여서 이 범죄 혐의자를 범죄 피의자를
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외 도피시킨 사건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부 차관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죠. 이 국방부의 군사보좌관과 국방비서관은 장군으로 승진을 영전을 했어요. 이와 관련된 사람은 다 영전을 하거나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퇴임도 못해.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퇴임도 못하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권력형 비리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냥 경로했다고 해서 뭐 수사를 갑자기 경북 경찰청에 왜 갔어? 가지고 와. 이 정도 사건이 아니고요. 인사권과 예산권과 모든 장군 승진과 공천까지 연결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공수처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 의원이 말한 게 맞는 게 야당은 저런 방향 접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김병민 최고 말했던 그런 타협점보다는 대통령은 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타협이 너무 많아요. 이게 타협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예요. 아까 말했듯이 타협을 하려면 그렇게 수사 범위와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야당들 범야권은 받아줄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타협은 어려울 거다. 그 전제 조건은 지금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고 있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사실이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한 과정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천 과정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신범철 차관은 4년 전에 저랑 같이 인재영입이 됐고 그 당시에 천안에 출마해서 정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방부에 갔던 상황이라 이걸 무슨 공천에 특혜를 줘갖고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과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범철 차관이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밝혀내면 될 일인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 모든 게 다 하나의 범죄처럼 얽혀져 있다고 얘기하는 건 무리한 주장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대표가 얘기했던 국정농단의 특검 같은 경우는 줄줄이 인지수사로 갔던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해 7월부터 나타났던 차은택 씨 그리고 그해 7월부터 나타났던 한겨레 신문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계속해서 하나둘씩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의혹들이 터져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블릿 PC는 JTBC 보도를 통한 하나의 단초가 됐던 거지만 이미 쌓여져 왔던 일들에 대한 폭발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였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저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밝혀져야 될 진실들이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표면적인 사안이라면 네. 왜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내부자 색출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의견까지 나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드디어 얘기를 국민의힘이 이해 안 갑니까? 아니 국민의힘의 이해가 아니라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식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조금 더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제 나왔던 SBS 보도 우리 지금 생방송 맞죠? 네, 생방송입니다. 네. 네. 어제 나왔던 SBS 네. 보도를 보면 여기에 대한 그 임선근 그 사단장을 혐의에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뭐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단독 보도에서 그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처벌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초급 간부까지 처벌하는 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의 진실들을 보면 애당초에 의혹으로 바라봤던 것과 객관적인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돼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엄청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 측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신 국민들이 보기에 석연치 않고 박정호 대령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갈 이유가 있어? 뭔가 그 이후에 나타났던 조치들이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났던 일들이어서 이게 막 눈덩이처럼 커진 건데 그거를 쾌도난마처럼 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할 때지 이걸 너무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처럼 위축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오히려 여당의 정치력의 부재 때문에 이게 사안이 너무 눈덩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제가 것 박정훈 같고. 대령 공판을 가끔 이제 가는데 정말 보고 있기도 웃긴 재판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무죄로 나오면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질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제복군인 한 사람 짓밟으려고 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 공소 취소하고 제발 좀 이런 것부터 정상으로 돌리자 하는데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정부가 정지 상태인 것 같고 저도 김병민 최고위원 말처럼 이 사안이 아까 김준우 변호사 말한 것처럼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한 범죄 위반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또 경험해본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법리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전 박근혜 대통령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재단에 돈을 가지고 가서 뭐 어떻게 했다고 해가지고 탄핵이 이를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들이 뭐 돈 문제 연루됐는데도 탄핵이 이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은 경제적 공동체론이잖아요. 경제 공동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리를 만들어내신 분이 윤석열, 한동훈, 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사실 조합이 있으면은 거기서 법리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뭡니까? 여론으로 밀어붙인 법리 아닙니까? 가가지고 새로운 법리지만 가가지고 판사가 도저히 여기서 무죄 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누구보다 그런 걸 잘 아는 상황 속에서는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